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3편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한 15문제가 안전관리에서 나죠. 100%로 보면 25% 정도 비중이 되고요. 15문제가 이제 안전관리가 나오는데, 이제 안전관리는 우리가 이제 공조 냉동이기 때문에 냉동기 쪽에서 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기 제조를 위해서는 뭐 용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기 기구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첫 시간에 나오는 뭐 안전 뭐 관리의 정의라든지 안전 뭐 보건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사실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조문 뭐 비슷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서술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에 안전관리 뭐 개요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려면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넥타이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제 안전관리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기분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의 개요입니다. 안전관리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활동이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는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 사고가 다 나온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에 미연에 방지한다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 그래서 밑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 중에서 1, 2, 3번이 나오는데 2016년 1회 시험해 보니까 2번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1번 읽어보면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시킨다. 2번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랬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3.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당연한 거죠. 뭐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손실을 방지하는 거죠. 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 3가지가 나오네요. 읽어보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제 제정 목적 중에 3번째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면 산업재해가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적한 작업 환경만 조성되면 뭐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이게 가능한 거죠. 자, 2번째 재해율. 재해율이 보니까 뭐 연천인율, 뒷장에 보니까 빈도율, 그 다음에 강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읽어드리면 그대로입니다.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연 1000명당 1000이죠. 연 1년 동안 1000명당 어떤 율 이게 되는 겁니다. 재해율이죠. 연 1000율.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가 발생한 수입니다. 재해자 수. 재해자의 수. 몇 명이 재해를 발생했느냐. 재해자의 수인데 평균 근로자가 있어요. 평균. 왜냐면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근로자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00명당이잖아요. 이게 1000명, 이게 몇천 명이냐 해서 10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0으로 나눠주니까 공식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0을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서 식을 만든 거예요.
거기 곱하기 1000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빈도율 곱하기 입자선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율을 보겠습니다. 빈도율. 빈도율은 또 그거 똑같아요. 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빈도율. 빈도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시간이 100만 시간당 재발생한 건수를 빈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만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재발생 건수죠. 재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재발생 건수. 발생 건수. 몇 건이 발생됐느냐? 그 연 근로시간 있잖아요. 연 근로시간. 1년 동안에 이제 근로한 시간이에요. 근로시간. 연 근로시간이 있어요. 근로시간을 이게 빈도율을 100만 단위로 100만 시간당이니까 100만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가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강도율. 강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요. 1000시간을 근로했을 때 몇 시간이 근로손실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근로손실 일수를 1000시간 나누는 거예요. 연 근로시간, 연간이죠. 연간. 이것도 연간이죠. 연간 근로시간. 근로시간인데 이게 1000시간당이니까 1000으로 나눈 겁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되어진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책에 보니까 두 번째 빈도율 보니까 연 근로시간 수, 근로시간 수라는 거 없어요.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이지. 그 다음에 밑에도 연간 근로시간 수 이렇게 됐잖아요. 수 이거 없는 거예요.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보면 책에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몇 명? 100명.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명 이상이 근무하기 시작한 그것이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 30일 이내에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내용은 1, 2, 3, 4, 5번이 있다. 1번 읽어보니까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그리고 2번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관리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재해 발생의 원인, 재해의 원인.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읽어보면, 직접적인 원인 중에 불안전 행동이 있고, 불안전 상태가 있습니다. 불안전 행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났었어요. 불안전 행동은 인적 원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한 경우, 개인 복장 및 보호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착용하였거나 미착용한 경우, 기계장치를 잘못된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운전 중인 기계를 청소, 주유, 점검, 수리를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기계를 청소하거나 주유하거나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경우는 위험하죠. 기계 운전 시 부적당한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과속하는 것이 되겠네요. 결함이 있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거죠. 결함이 있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안전한 행동이고 인적인 원인이고요. 시옷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락, 전도, 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경우, 여기서 전도라는 거 뭐예요?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협착,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응, 기계장치 및 자재의 부적당한 적재와 정돈이 안 된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그래서 이 불안전한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이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이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불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전한 상태가 그 밑에 또 동그라미 2번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한 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이것도 인적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읒, 불안전한 자세 또는 동작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적 원인이고 불안전한 상태네요.
물적인 건데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안전 및 보호 장치에 결함이 있거나 설치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공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환경이 지나친 소음과 조명 및 환기가 불충분하여 작업 환경에 결함이 있는 경우, 미을 작업 장소가 너무 밀집되어 있을 경우, 미흡 화재 또는 폭발성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 비읍 작업 순서나 위험한 공정에 대한 생산 공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경계 표시 및 시건 장치가 없는 경우, 복장 및 보호구가 필요한 수량만큼 구비되지 않을 경우. 다 이런 건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순서 되어 있는데요. 이 참고로 썼다는 얘기는 중요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 나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순서. 사고 발생은 작업적인 실수, 가로 열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사고 발생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불안전한 상태, 불가항력 순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거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안전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적인 원인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간접적인 원인 보겠습니다. 관리적인 원인이 있고 교육적인 원인이 있고 뒤에 가면 기술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네요. 관리적인 원인은 뭐냐면 안전수칙을 제정하지 않은 그 관리적인 문제죠.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수칙을. 그 다음에 작업준비가 미흡한 경우, 작업원의 배치가 부적당한 경우. 작업원이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배치되면 안 되겠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배치되면 사고 납니다. 작업 지시가 부적당한 경우는 관리적인 원인이고, 교육적인 원인은 안전지식이 부족한 경우, 안전수칙을 오해한 경우,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한 경우. 이거 다 교육적인 거네요. 기술적인 원인, 기계장치 설계가 불량한 경우, 기술적으로 기계장치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생산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이것은 기계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생산 방법이 부적당해. 사실은 왼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돌리다 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적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도 기술적인 원인이고요. 구조 및 재료가 부적합한 것도 기술적인 거고요. 점검, 정비, 보존이 불량한 것도 기술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재발생의 3요소.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인간의 결함, 환경의 결함, 기계의 결함. 인간, 환경, 기계. 인간, 환경, 기계. 뭐요? 재발생의 3요소. 인간, 환경, 기계.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계를 만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해 발생의 3요소,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계를 만지느냐. 그러니까 인간, 환경, 기계. 재해 발생의 3요소. 공부할 때 한 번에 딱 외워두셔야 안 잊어버려요. 두 번, 세 번 외우면 혼동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딱 외우셔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걸 외우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외울 건가를 좀 이렇게 구상을 하세요. 이것을. 그리고 어떤 거에 연관해서 외울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르니시 보일러하고 랑카셔 보일러가 여러분 기억나요? 노통이 한 개 있는 거하고 두 개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노통 보일러 중에서 코르니시 보일러하고 랑카셔 보일러. 노통이 두 개 있는 게 뭐라 했어요? 랑카셔 보일러라고 그랬어요. 크다. 이게 노통이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 랑카셔 보일러. 그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연관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그러니까 인간 환경 결함 기계도 여러분이 뭔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재해 발생의 3요소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가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재조사하겠습니다. 재조사. 재조사의 목적. 재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왜 조사해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렇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요. 그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재해 조사를 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재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방법, 재해 발생 직후에 실시한다. 재해가 발생했어. 근데 한참 있다 조사해.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사람도 그 기억력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자는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으로 현장을 물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한다. 말하자면은 그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물적인 증거를 확실해야 돼요. 이게 부러졌네, 이게 휘었네,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재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사진으로 촬영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력은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놔서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면 그때 기억이 새롭게 나잖아요. 그래서 꼭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주위 사람들에게 재해 직전의 상황을 듣는다. 왜 재해가 일어났느냐?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일어났는지, 뭐가 움직여서 일어났는지, 뭐가 지나가다가 일어났는지, 그런 어떤 그 재해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목격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조사 방법 얘기했고요.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도 제가 보기엔 70~80%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보면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붕괴, 협착, 감전, 폭발. 여기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지만 낙하에 보면 비례라고 있어요. 비례. 이게 날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날아다닌다. 어떤 그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 뭐 목재라든지 베니어판 이런 것들이 날아다녀요. 비례. 날아다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이제 건물을 아직 덜 지어놓으니까 이 바람막이가 없어요. 여기가. 그냥 안전대만 설치고. 그게 바람이 막 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하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판을 붕 돌려려고 하판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행인을 때리는 거죠. 이게 다 비례죠. 날아가. 무서워요. 이게 바람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날려서 가는 거죠. 자, 그게 비례입니다.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추락, 전도, 충돌은 이제 사람이 가서 어디 부닥치거나 충돌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 비례는 그 설명해 보니까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건이 날아가서 사람이 맞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요. 붕괴, 도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이렇게 협착은 물건이 끼는 거죠. 좁은 공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협착 중에서 물건에 끼워진 상태이거나 말려든 상태 이렇게 끼는 것. 그러니까 협착 중에 하나는 말려드는 것도 협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갑을 끼고 어떤 회전기계를 운전하는데 장갑을 끼고 작업해요. 그러면 이게 장갑 말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갑이 쏙 벗겨지면 괜찮은데 안 벗겨져. 손이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작업할 때는 사실 장갑을 안 끼고 작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손이 좀 더러워져서 이제 문제긴 하지만, 감전 당연히 알 거고, 폭발 알 거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파열도 용기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화재는 당연히 아는 거고, 무리한 동작.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을 들일 때, 허리 같은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허리가 삐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허리를 딱 펴고 뭐 무릎으로 든다든지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동작을 하면 안 되겠고요. 이상 온도 접촉, 뭐 고온이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온도에 접촉하면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유해 물질 접촉 당연하죠. 뭐 독성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접촉하면 안 되겠죠. 자, 재해 발생의 형태의 분류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고 예방의 원인,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섰는데요. 사고 예방의 4원칙, 사고 예방의 4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해 예방의 4원칙이라고도 말해요.
사고 원인의 사원칙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재해 원인. 죄송합니다. 사고 원인이야, 이지. 사고 예방. 사고 예방의 사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재해 예방의 사원칙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거예요. 사고나 재해나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보였죠? 네. 읽어보면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재해 예방의 사원칙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뭐가 하냐면 죄송합니다. 사고 예방의 사원칙은 원인, 손실, 예방, 대책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책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손실 우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나왔어요. 1번이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원인 연계 대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원인, 손실, 예방, 대책을 어떻게 외우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외워보세요. 뭘 연계를 해서 외우든지 원손 예대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뭐 순서를 바꾸면 어때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한다. 손실 우연의 원칙은 사고로 인한 손실에는 우연성이 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은 모든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대책이 선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되어 있네요. 자, 사고 예방의 사원칙 또는 재해 예방의 사원칙.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재해 예방의 사원칙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같은 겁니다. 이 사고 예방의 5단계, 5단계네. 제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읽어보면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제1단계는 안전조직을 만드는 거죠. 안전활동 방치 및 기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직을 통하여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단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안전활동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제2단계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여 불안전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책에는 뭐 작업 요소를 분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빼세요. 빼고 제2단계는 사실의 발견인데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안전활동을 했어요.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서 보니까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됐어요. 그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가 2단계고요. 제3단계 보면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현장 조사의 결과 분석, 사고 보고, 작업 공정 및 작업 환경 등을 분석하여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발견했는데 분석해서 그 불안전 요소를 이제 아까 이제 그 발견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는 이것도 애매한데요. 불안전한 요소를 찾아내는 단계 아닙니다. 분석하는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제4단계 시정책의 선정, 분석을 통하여 기술적인 개선, 교육적인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 체계를 강화하여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바로잡는 단계, 시정책의 선정이니까 바로잡는 단계가 되겠고 5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기술, 동료로 완성하여 선정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5단계는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른쪽에 설명도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다면 안전조직을 통해서 안전활동을 하고 그 안전활동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을 발견한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시행할 건가를 시정책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시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가 있는데 안전대책의 3요소, 3원칙, 기술적인 대책과 교육적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 기술적인 대책은 안전적인 기술적인 대책은 뭐가 있어요?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작업 공정을 잘 개선해야 되겠죠.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환경 설비를 개선하고 점검하고 보존하고 확립해야 돼요. 점검, 보존, 확립. 교육적인 것은 안전교육을 하고 뭐 훈련시키는 거고 당연한 거고 관리적인 대책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참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그거 외우면 시간 낭비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제2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안전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4개가 있는데 3권까지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책임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안전관리원 그랬어요. 왜냐면 총계가 안전관리자예요. 근데 맨 밑에 안전관리자 그러면 또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안전관리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종류가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는 뭐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업소 또는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 사용신고시설의 시설, 용기 또는 작업 과정의 안전을 유지한다. 당연한 거고, 용기 등의 제조 공정을 관리한다. 공급자의 의무 이행 확인한다.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사실은 4번이 가장 중요하죠.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안전관리자가 이건 꼭 해야 돼요. 사실 안 하면 나중에 완전 뭐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고요. 5번 사업소 또는 사용 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 감독,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사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용기 등의 제조 공정관리는 사실은 안전관리자가 하기보다는 그 제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조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제조 공정상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 냉동 제조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작성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11가지가 나오네요. 무지하게 많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충전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시 소집 방법, 조치, 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 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주체에 관한 사항, 용기 등의 제조 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외부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 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외울 수는 없고요.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 냉동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인데요.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안전관리 총괄자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 부총괄자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 있고 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이 냉동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보통 3가지로 나눠져요. 안전관리 총괄자가 있어요. 안전관리 총괄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안전관리 종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관리 총괄자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 있고 안전관리원이 있다. 부총괄자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동 능력 300톤 초과 프레온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는 냉동 능력 600톤 초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냉동 능력 300톤 초과 이러고 그럼 뭘로 기준하느냐? 법정 냉동톤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냉동톤은 어떻게 해서요? 증발온도 하고 제가 좀 기억을 증발온도 하고 응축온도 늘 기준해. 증발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인가? 응축온도는 30도씨. 그리고 과냉각도 이게 5도씨. 이것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법정 냉동톤을 이제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냉동 능력이 300톤이죠. 300톤이라고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300RT라는 뜻입니다. 냉동 능력이 300RT인데 이것은 일반 다른 그 가스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그 냉매를 사용하는 게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뭐가 돼 있어요?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는 냉동 능력 600톤이겠어요. 프레온을 쓰면 프레온은 뭐예요?
암모니아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다른 냉매보다 독성이 없고 그 폭발력이 없고 폭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냉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나 한다? 이런 경우는 600톤으로 한다. 600톤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바로 600RT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안전관리 총괄자는 뭐 자격 구분이 없고요. 뭐 대표자가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중냉동기계 산업지사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고, 안전관리원은 2인 이상을 우리가 선임하는데 공중냉동기계 기능사 또는 그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가 이제 선임이 돼야 되겠죠. 600톤 초과, 이건 프레온 냉동인 경우는 600톤이고 일반 냉매인 경우는 300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 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 이런 경우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이제 한 명 선임하는데 지금 자격이 조금 우리가 이제 완화됐죠. 그래서 공중냉동 산업지사 또는 공중냉동 기능사 중에서 현장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고, 안전관리위원은 기능사 또는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능력 50톤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자격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참고로 고학과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사용신고관청에 신고한다.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뭐냐면 30일 이내가 중요하겠죠. 해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뭐 정기점검, 일상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다 뭐 오른쪽에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점검. 안전상 주요 부분의 마모 손상 등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이나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시설이나 기계를 점검한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을 정기점검이고, 일상점검을 수시로 하는 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를 가동하기 전 또는 가동 중이나 가동 종료 시 작업 동작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수시 점검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동 중에 뭘 점검한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동 중에는 그냥 기계에 뭐 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옆에 눈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정도지 무슨 어떤 뭐 테스터기를 가지고 점검한다든지 뭐 비누물을 가져다 댄다든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 가동 중에는 가능하면은 듣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 정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일상 점검이고요. 특별 점검은 설비의 신설 변경, 천재지변 발생 후 실시하는 점검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 점검. 임시 점검, 정기 점검 기일 전에 임시로 실시하는 것. 위험한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그러니까 임시 점검은 비정기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일 점검이 있네요. 일일 점검 보면 운전 중에 제조 설비는 1회 이상 작동 상황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제조 설비는 매일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운전 중에 점검 상황, 지금 막 운전하고 있는 기계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조 시설 설비로부터 누출 여부, 뭐가 좀 새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측기기 지시 경보, 막 지금 이게 한 10kg 정도의 그 압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15kg까지 올라간다든지, 한 뭐 5kg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 이제 계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보가 제대로 울리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조 설비의 온도, 압력, 유량 등 바로 밑에 나오네. 조업 조건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제조 설비 외부식, 외적으로 뭐 부식한 부분이 있느냐, 마모된 부분이 있느냐, 균열 등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이제 외적으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기계의 진동, 이상음, 이상 온도 상승 등 작동 상황. 소음이 심하다. 그 다음에 뭐 진동이 심하다. 제가 공항 시설에 여러분이 이제 뭐 그 해외 나갈 때라든지 비행기 탈 때 보면 물건 여러분이 짐을 붙이잖아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에 쭉 가서 그것이 이제 공항 비행기로 가잖아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를
그 제가 이제 봤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그 구동하는 모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모터 같은 게 뚝 부러질 수도 있어요. 모터 축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미세하지만 다른 쪽 컨베이어 모터보다는 그쪽에 컨베이어 쪽이 약간 진동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더 있죠. 근데 잘 몰라요. 유심히 봐야 알아요. 유심히 만져봐야. 근데 그것이 약간인데 그 진동이 약간 있는 진동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축에 피로가 돼가지고 축이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가동되기 전에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부러져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그런 미세한 진동인데도 그것이 피로가 누적되니까 축이 부러지더라고요. 뭐 한 굵은 수입 봉이죠. 굵은 축이니까 그것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회전기계의 진동, 이상소음은 아주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경보장치 상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센서 같은 것이 다 뭐랄까 작동 안 해서 괜찮은 건지 뭐 그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수액기 액면의 지시 상태, 어떤 수액기에 우리가 그 냉매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냉매가 너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액기에 적정 냉매가 있는지 그 내배로 확인해야 되겠죠. 접지, 접속선의 단선 및 그 밖에 손상 유무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일일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 안전관리자라든지 뭐 재발생 요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인 수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시험 문제 나도 당황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쓰면 뭐 7, 80%는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